파브르 곤충기 1권 장 앙리 파브르 지음 김진일 옮김 13장 방뚜산에 오르다. 홀로 우뚝 솟은 높은 봉우리, 대기의 힘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봉우리. 한쪽 끝자락은 알프스 산맥의 경계를 이루고 다른 쪽은 저 멀리 국경선 피레네 산맥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최고봉. 이것이 프로방스 지방의 민둥산 방뚜산이다. 이 산은 고도별 기온차에 따른 식물 분포대가 아주 뚜렷해서 이 분야의 연구에도 알맞다. 아래는 추위에 약한 올리브 나무, 무성하게 자라 거의 수목처럼 보이는 관목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햇빛을 듬뿍 받아 향기를 내뿜는 백리향이 차지했다. 꼭대기는 연중 절반쯤 흰눈으로 덮였는데 땅에는 북극에서 옮겨다 심은 듯한 한대성 식물들로 덮였다. 산을 수직으로 오르노라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위도를 따라 긴 여행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식물이 한나절 동안 계속 시야를 따라온다. 출발할 때는 우거진 숲풀이 융단처럼 땅을 덮었고 향기로운 백리향도 발에 밟힌다. 다시 몇 시간이면 잎들이 마주난 북극 자주범의 귀가 음침한 깔개처럼 산자락을 덮었는데 7월에 스피츠베르겐 해안을 조사하는 식물학자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풀이기도 하다. 아래쪽 산자락에서는 열대지방의 하늘을 친구 삼은 듯한 진홍색 석류꽃을 만난다. 정상에서는 그린란드나 노르곳의 황량한 얼음벌판에서처럼 가늘고 보송보송한 털로 덮인 줄기를 자갈 밑에 숨긴 채 넓고 노란 꽃잎을 열고 있는 고산 양귀비를 채집하리라. 이렇게도 대조를 이루는 풍경은 언제나 신선한 맛을 풍긴다. 그래서 나는 벌써 25번이나 올랐건만 아직도 실증나지 않는다. 1865년 8월에는 23번째 등정이었다. 일행 8명 중 3명은 식물 연구를 위해, 5명은 등산과 파노라마를 관망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혀 올라갔다. 식물학과 거리가 먼 5명은 이번 원정이 어찌나 고됐던지 2번 다시 오를 생각이 없어졌다. 그들은 너무 피곤해서 아침 해돋이를 구경하려던 기다림조차 이겨내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뚜산은 도로공사 때 깔려고 바위를 쪼아낸 자갈밭이나 다름없다. 균형 잡힌 산기슭이 2km나 높게 우뚝 솟은 산, 그리고 흰 석회석 위에 검은 숲이 흩어져 있는 산을 연상하면 된다. 작은 돌과 커다란 바위덩이가 쌓아 올려진 이 산은 처음 들어서는 어귀부터 오르막길로 이어지는데 발을 좀 편히 디딜 만한 곳 하나 없이 느닷없는 바위가 불쑥 나타난다. 산길 어귀부터 잔 돌멩이 길로 시작되고 가장 좋다는 길도 새로 깐 자갈길보다 더 엉망이다. 이처럼 어디든 험한 길이 1912m 높이의 산마루까지 계속된다. 싱싱한 풀, 즐겁게 속삭이는 시냇물, 이끼 낀 바위, 몇백 년 묵은 고목들의 널찍한 나무 그늘, 그 밖에 다른 산이 주는 즐거움을 여기에선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있다는 것은 어디를 가도 끝없이 쌓인, 그리고 벗겨지기 쉬운 비늘 모양의 석회암 뿐이다.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달그락거리는 금속성 소리만 들린다. 바위가 허물어지고 자갈들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기도 한다. 흘러내리는 울림이 마치
여울에서 좔좔 쏟아지는 물소리 같다. 우리는 지금 산 밑에 발치인 베두왕에 와 있다. 길 안내인과 흥정도 끝냈고 출발 시간도 정해졌다. 분분한 의견들이 오간 끝에 식량도 다 장만하였다. 자, 어떻게든 미리 한숨 자두어야 한다. 내일은 산봉우리에서 밤을 새워야 하니까. 하지만 오늘은 잠들기가 정말로 힘들었다. 밤새도록 한 번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몹시 피곤했다. 혹시 식물을 연구하고자 이 산을 오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저녁에는 가지 말라고 권해야겠다. 그곳, 음식점 겸 여관의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 수다쟁이들의 끝없는 왁자지껄한 소리, 유리그릇 부딪히는 소리, 술에 취해 질러대는 고성방가, 야밤에 흥취에 빠진 길손의 노랫소리, 노동을 끝내고 또는 즐거운 주말을 맞아 들뜬 마음을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이런 난잡한 일들이 이곳이라 해서 피할 수 있겠더냐. 일요일이 아니면 좀 쉴만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보지만 장담은 못하겠다. 어쨌든 나로서는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녹슬어 엉겨붙은 꼬치구이용 회전 쇠꼬쟁이가 우리의 음식을 만드느라 밤새 내 침대 밑에서 구슬픈 소리를 냈다. 이 악마 같은 기계와 내 방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얇은 마루청 한 장뿐이었다. 이윽고 날이 밝았다. 당나귀가 창 밑에서 울어댄다. 자, 떠날 시간이다. 기상, 기상. 한 잠도 못 잤건만. 안내인은 식량과 짐을 당나귀에 싣고 이랴, 이랴 하며 소리친다. 우리는 걷기 시작한다. 아침 4시. 대상 같은 행렬의 선두는 트레블레이다. 그는 안내인들의 두목이며 노새와 당나귀를 몰고 떠난다.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도 식물학자들은 길가의 식물을 조사하고 다른 친구들은 잡담을 한다. 나는 기압계를 목에 걸고 손에는 연필과 메모장을 든 채 조사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식물지대의 고도를 측정할 기압계는 머지않아 럼주를 마실 때 표주박으로 쓰일 게 틀림없다. 관심거리 식물이 나타나자 빨리 기압계 좀! 그러면 모두 이 표주박 주변으로 몰려든다. 물리학 도구 따위는 뒷전이다. 상쾌한 아침, 게다가 길을 걷기 위해서는 럼주가 든 기압계가 갈채를 받는다. 강장제 럼주의 눈금은 수은주의 눈금보다 훨씬 빨리 내려간다. 나는 앞일을 염려했다. 그래서 토리첼리형 기압기는 자주 꺼내지 않기로 했다. 기온이 낮아지면 올리브 나무와 털가시 나무부터 자취를 감춘다. 다음 포도와 편도나무, 좀 더 오르면 뽕나무와 호두나무, 다음은 흰떡갈 나무가 보이지 않고 대신 회양목이 많아진다. 이제 식물이 아주 단조로운 지대로 들어섰다. 경작지가 끝나고 무성한 유럽 너도밤나무 경계선 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이곳을 점령한 식물은 산바카이다. 잎이 얇고 냄새가 코를 콕 찔러 이 지방 사람들이 흔히 빼브레다제라 부르며 매운 후추 맛으로 유명하다. 이번 원정에서 매 끼니의 도시락인 광주리 안의 치즈에도 이 향료가 강하게 뿌려졌다. 물씬 풍기는 냄새 덕분에 벌써부터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치즈를 먹고 싶은 생각으로 군침만 흘린다. 모두가 노새 등에 실린 도시락 바구니로 굶주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이른 아침부터 힘든 운동을 하고 있으니 식욕이 왕성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배가 고프다기보다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속이 텅 비었다. 호라티우스가 위가 으르렁댄다라고 읊었던 바로 그런 상태이다. 나는 일행들에게 다음 휴게소까지 가는 동안 배고픔을 달래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작은 돌틈에 보이는 화살촉처럼 생긴 작은 잎새, 즉 수영의 일종을 가리켰다. 그리고 말을 꺼낸 사람부터 먼저 해라라는 속담처럼 내가 먼저 수영 잎을 따서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처음에는 모두 거들떠보지도 않고 피식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들도 곧 앞다투어 이 귀중한 수영잎을 뜯기 시작했다. 시큼한 잎새를 씹으며 유럽 너도감나무 지대에 도착했다. 초입에는 키 작은 관목들이 넓은 땅 위를 기어가듯 드문드문 나타나다가 곧 빽빽이 들어찬 숲으로 변하고 마침내 굵은 줄기에 울창하고 컴컴한 숲에 다다른다. 나뭇가지들은 겨울 눈의 무게로 휘었다. 게다가 1년 내내 불어닥치는 돌풍, 즉 미스트랄의 거센 입김에 얻어맞아 거의 모두가 꺾이거나 뒤틀린 채 바닥에 쓰러졌다. 멀리서 방뚜우산을 바라보면 이 산림지대가 마치 산중턱의 검은 띠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넘으려면 1시간도 넘게 걸린다. 이제 다시 유럽 너도감나무의 키가 작아지고 밀도도 성그러진다. 그 위에 경계선에 도착한 것이다. 여기서 모두 휴 하며 숨을 몰아쉬고 이제 수영은 물러가라 하며 소리친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기로 정한 곳에 도착한 것이다. 등산객이 잘 이용하는 그라브 약수터에 이르자 땅에서 가는 물줄기가 솟아올랐고 우리는 긴 유럽 너도감나무 물통에다 물을 받았다. 여기에 양치기들도 양에게 이 물을 먹인다. 물의 온도는 7도씨. 한증막 같은 더위를 무릅쓰고 올라온 우리에게 이보다 더 시원할 수는 없다. 아름다운 알프스 식물의 융단 위에 특히 백리향 잎새를 닮아 가늘고 긴 화포가 은빛 비늘처럼 반짝이는 일종의 꽃다지 위에 식탁 대신 돗자리가 펼쳐졌다. 광주리에서 음식을 꺼내고 깊숙이 꽂아둔 포도주도 꺼낸다. 마늘로 양념한 양의 넓적다리 고기와 막대빵이 배를 빵빵하게 채워줄 것이다. 일단 허기를 채우고 나면 어금니를 즐겁게 해줄 부드러운 닭고기도 있다. 그 옆 주빈석에는 빼브레 다제로 양념한 치즈도 있다. 옆에는 장밋빛 살코기에 대리석 주사위 모양의 돼지비계와 후추 알맹이를 통째로 박아넣은 아를르 지방의 소시지가 있다. 구석에는 기름에 절여 맛을 내는 바람에 녹색이 검은색으로 변했고 아직도 소금물이 뚝뚝 떨어지는 올리브가, 또 흰색과 주황색이 감도는 카바이용 지방산 멜론이 구미를 당긴다. 작은 항아리에는 다리 힘을 올려줄 진국의 멸치젓이 들어있다. 끝으로 얼음같이 찬 물의 구유통에 백포도주를 채운다. 빠짐없이 다 준비되었나? 제일 중요한 디저트, 양파를 잊으면 안 되지요. 양파는 생채로 소금을 찍어서 먹는다. 파리의 두 식물학자가 먼저 과분한 준비를 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모두 식탁으로 오시오. 평생의 기념이 될 만큼의 풍성한 호메로스식 식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입으로 가져가기가 무섭다. 넓적다리 고기, 빵 따위가 금방 동이 난다.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먹다가 갑자기 모두들 불안한 눈초리로 음식을 바라본다. 이러다가 오늘 저녁과 내일 먹을 것이 남아나겠나? 그 사이 허기는 사라졌다. 처음에는 말없이 밀어넣기만 하더니 이제는 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 거구들이 개걸스레 먹을 것을 미리 알고 음식을 넉넉히 장만해준 요리사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식도락가가 되어 맛을 감상할 차례이다. 한 사람은 나이프 끝에 올리브를 한 개씩 꽂아 들어올리며 칭찬한다. 두 번째 사람은 멸치젓 항아리에서 누런 황토색 작은 생선을 꺼내 빵 위에 올려놓고 세 번째 사람은 소시지 이야기로 열을 올린다. 손바닥만한 빼브레다제 양념 치즈에 이르자 이구동성으로 침이 마르게 칭찬한다. 잠시 후 파이프나 여송연 담배에 불을 붙여 불고 일제히 풀밭에 누워 배를 햇볕에 드러낸다. 1시간쯤 지났다. 기상! 시간이 없으니 빨리 걸어서 올라야 한다. 안내인은 혼자 서둘러서 짐 실은 나귀가 넘어갈 수 있는 숲 저쪽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쪽으로 길을 잡는다. 그는 유럽 너도밤나무 지대의 위쪽 경계선인 1550m 높이에 자스 또는 바띠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기로 했다. 자스는 돌로 지은 오두막인데 밤에 등산객과 나귀들이 묵을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다. 우리는 등산을 계속한다. 산봉우리를 타고 가다 정상에 오른다. 해가 지면 정상에서 내려와 일찍부터 안내인이 기다리는 자스로 간다. 이 일정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해서 짠 그날의 산행 계획이었다.